시작부터 게임 끝났어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단순한 추상을 만들어요? 반인 뉴먼이고 마크 로스코고 이분한테 안 돼요. 이미 이것도 시도하셨는데 여기서 뭘 더해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추상의 거장 카즈미르 말레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 카즈미르 말레비치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소련 화가로 많이 인식해요. 러시아 제국 화가. 좀 워낙 시끄러운 시대니까. 그럼 우크라이나 화가들 누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키이우 출신이더라고요. 키예프. 근데 또 알고 보니까 말레비치의 가족은 또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애착이 좀 있었던 화가더라고요. 말년에 러시아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불만이 좀 많지 않았을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전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슈프레마티즘,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어려운 말로 절대주의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 인상주의부터 뭐 야수주의, 그 다음에 큐비즘 연구하고 미래주의 들어오면서 자신만의 슈프레마티즘을 발명하죠. 발명에 가깝습니다.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을 추구하죠. 러시아 혁명 초반에 그 미술학교 교수님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혁명 끝나고 스탈린 정부일 거야. 그때부터 탄압을 받게 되죠. 한참 그림을 배울 때는 표도르 이바노비치 레베르그라는 그 화가, 사실주의 화가예요. 이분한테 그림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분을 따르거나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가 정말 많거든요. 가까이로는 엘 리시츠키, 그래픽 디자이너의 시조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류보프 포포바라는 큐비즘 추상화가, 그리고 같이 뭐 절대주의로 묶을 수 있는 화가가 있고, 알렉산더 로드체코 화가도 같이 활동을 했었죠. 러시아 정부의 탄압 때문에 작품들이 많이 훼손됐을 거예요. 만약 공개됐을다면 히틀러처럼 이 작품들 많이 불태웠을 텐데, 수집가 이 두 분 덕분에 지금 말레비치 그림이 남아있는 겁니다. 공헌을 하신 거죠. 아버지가 설탕 공장 노동자였을 거예요, 아마. 이사 여러 번 다녔다고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스크바로 옵니다. 그림 한창 배울 때에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스트로가노프 예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우고, 1910년도부터 초창기 그림이 의외의 작품이 많아요. 그냥 보면 이제 일단 인상주의에 가까운데, 이 터치를 보면 세잔 느낌의 터치가 있는 것 같아요. 녹색 느낌도 그렇고, 한창 핫했던 인상주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고, 그죠? 이거 파란 모자 시스터즈 이렇게 단어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죠. 이것도 인상주의 스타일이죠. 색감에 대한 감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의외죠. 말레비치의 이런 인상주의 스타일을 볼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준비하다가 이런 그림도 그렸구나, 원래는. 이걸 알았죠. 모네처럼 이 같은 성당을 계절만 바꿔서 그린 그림이 시리즈로 몇 개 있습니다. 한 3-4개인가 그래요. 아마도 러시아의 어느 성당이겠죠. 이게 자세히 보면 계절별로 다르게 그렸거든요. 구도 똑같은 그림이 2-3점인가 더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눈 내린 오후 4시 반 성당 모습이에요. 그 유행하는 사조들을 다 학습하셨어요, 이때. 근데 이때는 또 그 오스트리아 독일 중심으로 해서 상징주의가 그 유행했던 시기죠.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 또 뭉크 같은. 그래서 기도하는 여인이죠, 이거는. 약간 뭉크 느낌이 나는 이런 그림도 그리셨네요. 스타일이 다양했죠. 근데 원래 모든 화가들이 초창기에는 스타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유행했던 사조를 다 학습을 해요. 그러다가 자신만의 새로운 이제 예술 세계를 구축하면 이제 자기께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역사적인 반열에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거에 그쳤으면 잊혀졌겠죠. 계속 진화를 합니다. 초기에는 구상 화가였어요. 그러면서 또 표현주의 화가이기도 했고, 상징주의면서 표현주의인 화가가 많죠. 이것도 상징주의 스타일에 가깝죠. 자, 요 스타일은 그 당시에 클림트가 핫했잖아요.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하늘의 승리. 또 후광이 있으니까 절대자 신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천사를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매우 단순화되어 있고, 그림을 여러 개 보다 보면 요런 분위기는 상징주의에 가깝지, 이런 게 좀 구별되거든요. 뭉크나 뭐 클림트 계열의 상징주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수파라 클림트 섞어놓은 듯한 그림, 그쵸? 그런 게 초창기 있죠. 그리고 요 그림은 또 샤갈 느낌도 나요. 이분 활동했던 무대가 약간 겹칩니다. 그 샤갈과 직접적인 친분은 기록에는 잘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 웨딩스 결혼식 장면을 평면적인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미 평면 회화에 대한 관심이 있네요. 이미 만에 뭐 고갱 또 세잔 때 이런 걸 깨트리는 시도가 있었으니까 그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림도 평면. 제 생각에는 클림트 영향일 것 같아요. 파리 이제 유행했던 인상주의, 뭐 야수주의, 그리고 이제 독일 우스테르 유행했던 상징주의 이런 거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클림트 그림 보면 이런 류의 그래픽 디자인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상징주의가 초현실주의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클림트가 그린 작품 중에 빈 대학교 벽화 시안 스케치가 있잖아요. 그 작품들 보면 보통 상징주의로 분류하는데 또 동시에 초현실주의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그 심오한 분위기. 탱화 느낌 날 수도 있죠. 그러네요. 여기 부처님 같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주제로 그린 것 같아요. 종교적인 느낌도 있고. 탱화를 보면 중세 기독교 미술과 겹치는 거 은근 되게 많습니다. 세잔 아닌가요? 진짜 거의 세잔인데 터치 방향만 각지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하면 색감도 그리고 거의 세잔이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연도가 같은 연도인데 이것저것 다 시도합니다. 그죠? 말레비치 숲의 호수라는 작품. 저는 요 그림 보니까 고갱이 또 생각나요. 그러니까 요 스타일 변신도 잘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변신하려면 여러 가지 스타일로 다 시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 그 미국의 그랜마 그 화가 느낌도 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런 화가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랜마 모지스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노상방뇨. 요거는 야수주의죠. 예, 마티즈풍의 야수주의 혹은 고갱 자화상입니다. 말레비치. 분위기는 상징주의네요. 초창기부터 분위기는 영적이네요. 아, 요런 풍은 클림트하고 에곤 실레의 풍경화를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때 요런 스타일이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게 마을이거든요. 마을인데 요거는 노을 질 때 구름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평면적인 이런 그래픽 디자인 스타일을 실험적으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에 반사된 그림자 표현까지. 질감 효과는 분할주의, 그러니까 후기 인상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점점점 찍은 듯한 느낌이니까. 탈인상주의 때의 야수파에 가까운 알록달록 강렬한 컬러 파워 그림. 고갱도 약간 겹치고요. 이건 마티즈 느낌 많이 나죠. 마티즈 약간 초창기 그때. 자, 그러다가 큐비즘 포함해서 미래주의 이런 스타일을 그리게 됩니다. 그 미래주의, 미래파 그림은 큐비즘의 진화된 큐비즘에 포함된 화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계나 약간 사이보그 같은 막 움직임을 강조하는 큐비즘이라고 쉽게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동시에 활동했던 화가가 미알리 라리오노프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런 느낌, 약간 동적인 큐비즘 느낌이 이런 거죠. 미래파, 미래주의.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런 스타일이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큐비즘, 미래주의 화가가 돼요. 말레비츠가. 그래서 이때의 큐비즘 보면 페르낭 레제나 뭐 후안 그리스, 어떤 그림은 또 피카소에 가깝고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라이프 그라인더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동세가 또 보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진화된 미래주의에 가까운 그림이겠죠. 아무튼 이 화가의 영향을 받아요. 추상을 최초로 시도했다고도 막 평가를 하거든요. 말레비치를 두고. 근데 최초란 말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야 하는 건데 알고 보면 피카소도 추상 미술을 시도했습니다. 그 사물을 면분할하고 쪼개고 쪼개다가 사물을 그리긴 했는데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거의 이제 추상이 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추상을 이야기하면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인상주의 이전에 윌리엄 터너 그림 보면 형상이 안 보이는 그림들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추상이에요. 그 그림 보면 최초의 누구누구다 그런 거는 평가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무튼 요런 스타일은 흔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가지고 누구의 어떤 큐비즘 화가인지 알아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요 그림 보면 피카소, 브라크의 초창기 큐비즘에 되게 가까워요. 피카소라고 하면 좀 다르긴 한데 좀 헷갈릴 정도, 되게 비슷합니다. 요것도 연장선상에 있죠. 피카소가 이런 그림 시도했을 때가 분석적 큐비즘 시대잖아요. 그때가 아비뇽 처녀 발표한 이후 브라크와 작업실을 공유하면서 한창 면 막 쪼개는 기악 도형으로 세모 네모로 막 쪼개는 그런 그림 한창 그렸을 때, 그때의 기타 치는 사람들 같은 그런 그림 보면 추상 미술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말레비치 이전에 피카소가 먼저 큐비즘 시도한 거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미 추상 미술이잖아요. 이 제목 아니면 알 게 뭐예요? 아, 사모바르. 이게 뭐냐면 주전자인데 유럽에 그 클래식한 장식이 많은 그 주전자 있잖아요. 그거를 러시아 말로 사모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주전자 모양 하나도 안 보인다고. 지금 그렇죠. 주전자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피카소가 이런 스타일 시도했을 때도 자기 여자친구를 그렸는데요. 여자친구를 다 절단시켜 놔가지고 팔 막 이렇게 발 보이고 손 보이고 막 그런 그림들 많습니다. 요 사람과 어떤 사물들을 이제 면분할해서 정리해 놓은 스타일인데, 요런 스타일은 피카소의 그 스페인 후배 마드리드의 후안 그리스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큐비즘 화가 중에 그런 스타일과 또 겹칩니다. 그 1910년도에 러시아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그런 그림들도 그리거든요. 전쟁 포스터죠, 이거는. 이런 그림도 시도했었고, 그 우표 디자인도 했던 걸로 알아요, 이분이. 요게 딱 후안 그리스 스타일이에요. 후안 그리스 그림들 치면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많습니다. 모나리자를 재구성한 거예요. 모나리자 X 쳐놨어요. 왜 그럴까요? 아, 그림 속에 알파벳 있는 거요? 피카소도 그렇고 후안 그리스가 특히 많이 시도했습니다. 글자 넣는 거는. 공산품에 상표 같은 것도 많이 넣고. 그 큐비즘 화가들이 이미 많이 시도했어요. 이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학습하셨다라는 거죠. 입체주의라는 말 그림이랑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큐비즘 대다수는 입체적이지 않거든요. 다른 뷰에서 본 거를 한 화면에다 껴놨다고 그게 입체가 되나요? 입체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평면에다가 전개도를 제 맘대로 짜집기해서 붙이는 개념이라 보는 게 맞는데,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입체주의는. 그 큐비즘은 일부러 입체적 효과를 낸 그림도 일부 있어요. 근데 이 말과는 다르게 입체를 오히려 파괴한 그림에 가깝습니다. 입체주의라는 말을 막 설명할 때 3D를 2D에 구현한 그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해설이 있는데, 3D를 2D에 구현한 그림은 르네상스 때의 그냥 고전주의 스타일이죠. 오히려 입체를 파괴한 게 큐비즘이에요. 오히려 또 피카소 스타일이죠. 호텔을 그린 거래요. 어디가 호텔이지? 호텔 로비인가 보네요, 여기가. 그래서 피카소가 세잔 영향받아서 이런 그림 스타일 뭐 시도했는데, 근데 왜 피카소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화해서 추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레비치가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말레비치가 다른 어떤 추상 화가들보다 이분이 다 시도했네? 그렇게 따지면 이분이 있게 한 거, 이런 추상이 가능한 거는 큐비즘이잖아. 그럼 이게 피카소가 더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피카소는 세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세잔이 자신도 풀지 못한 그런 수수께끼의 코드를 푼 게 피카소잖아요. 계보가 보이는 거죠. 세잔은 근데 이런 것까지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잔도 자신이 어떤 걸 연구하는지 모르고 연구하다가 정답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 힌트를 얻은 게 피카소. 그리고 이제 진화되면서 이런 게 이제 보이면서 추상 미술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는 이제 색채를 아주 다양하게 시도하는데, 피카소도 가면 갈수록 사물을 알아볼 정도로 조금만 뒤틀어 놓거든요. 예, 말레비치도 여기 생선 이제 앞에 달아놓고 사람 그려놓고 최소한 뭔지는 알아보게 뒤섞어 놓네요. 제가 이제 절대주의란 말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말 어렵잖아요. 원어가 그 뭘까? 슈프레마티즘. 이게 라틴어에서 기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라틴어 저 사전 뒤져봤는데, 하이에스트, 제일 높은, 최고 레벨의, 가장 중요한, 최대의, 가장 끄트머리에 서 있는 그 절정을 말하는 거예요. 슈프레무스. 뭐면 무스가 라틴어식 발음이죠. 그래서 절대주의란 말을 찾아보시면요,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말로 정의를 이건 뭐뭐다라고 내리기는 되게 힘든데, 원래 미술사 어려운 그 사조는 그림으로 느껴서 이런 게 무슨 주의구나라는 게 더 이해가 더 빠르거든요. 그림으로 느끼는 게. 그래서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절대주의란 뭐뭐뭐다를 말한 거는 좀 애매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또 뽑아왔거든요. 궁극의, 순수, 극한, 단순, 초월,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슈프레마티즘은 무슨 상징도 기하학도 도안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내면의 질서에 따라서 스스로 형성되고 구성된 자연을 훨씬 초월한 순수한 감각의 표현이다. 자연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를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림이라는 게 이전에는 뭐라도 조금이라도 자연을 모티브로 담게 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초월하는 거, 없애버린 거죠. 형태부터 색감부터. 그러면 원래 완전 근본 단순하면 어떤 것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 기하학 도형이란 거고, 기본적인 색감 뭘까? 블랙 화이트가 되는 거죠. 블랙이 가장 근원적인 색깔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의미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초월주의 혹은 궁극주의가 우리한테 더 쉽게 이해가 되는 언어가 아닐까? 절대주의 하면요, 절대주의 치면요 절대왕정이 나와요. 조금 헷갈리잖아요. 미술에서 절대왕정으로 이렇게 풀이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번역해놨으니까 이걸 쓰긴 하는데, 가능하면 그냥 원어 슈프레마티즘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라틴어 번역으로 이해하는 게 좀 와닿을 때가 많아요. 블랙 스퀘어라는 이 작품, 자연으로 통하는 창, 어둠의 심연, 세상의 무게로부터 예술의 해방. 이 재현하려는 그 회화의 이전의 모든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무로 돌아가는 거죠. 큐비즘과 미래주의에서 초현실주의로 새로운 회화적 리얼리즘이다 라고 하는 게 절대주의 백서예요. 원래 이제 무슨 아방가르드 화파 만들 때 자기들이 추구하는 카피를 만들잖아요.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시각적으로 이미지로 재현한 게 아니라 완전한 감성이에요. 근데 극한까지 단순화시켰다. 색감과 모든 조형. 그래서 나온 결론이 요 까만 네모라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구로도 이제 그리기도 하고, 십자가로도 그리기도 하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이분이 또 강조한 게 감수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물질적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대상 없는 정신 세계를 표현했다. 정신 세계? 마크로스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이 마크로스코 이전에 이분이 이미 다 치던 거 아닌가? 그런 철학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마크로스코. 회화가 이제 치유다, 힐링이다, 정신적인 거. 이분이 원조인데, 그러면 그런 류의 이제 생면 추상, 이분이 먼저 한 거죠. 그 시간적인 갭도 커요. 미국은 50년대에나 그게 유행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추상 미술, 슈프레마티즘부터 해서 추상 미술 하면 러시아다. 이 강한 입지를 가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에서.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 훌륭한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물론 말레비치도 뭐 그림이 몇 자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추상화가 더 유명한 익숙한 이름들은 미국 화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패권 전쟁에서 밀리니까 더 유명해질 수 있는 화가가 상대적으로 저는 미국 화가들에 비해서는 덜 유명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의 업적에 비하면.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모호함을 해독하려는 심오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순수한 감각이에요. 관람객의 그 순수한 감각, 감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자연을 훨씬 초월한 순수한 감각이, 그게 바로 슈프레마티즘이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분이 속했던 아방가르드 러시아 미술 그룹인데, 소유주 몰로디오즈라는 요런 그룹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 미래파 예술 그룹에서 만든 오페라가 있어요. 빅토리 오버 더 선, 그 포스터거든요. 오페라. 이때 말레비치가 무대 디자인을 해요, 의상이랑. 이때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페라 준비를 통해서. 그때의 아이디어 스케치거든요. 까만 네모가 이 오페라 배경 무대에 이미 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역사적인 작품 블랙 스퀘어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배우들의 의상도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제 미래주의적인, 이제 아방가르드입니다. 이제 특이한 시도를 해요. 블랙 스퀘어 전시했을 때가 1915년도인데 전시 테마가 제로 투 텐이에요. 제로가 완전 제로, 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무로 돌아가는. 그 10은 전시에 참여했던 아티스트 숫자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14명인가 숫자랑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건 10명인데 10명이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 전시의 사진만 남아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탄압 때문에 일부는 사라진 것도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역사적인 블랙 스퀘어가 탄생하고, 이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뭐 라이벌로 평가받기도 하던데, 이 전시에서 블라드미르 타틀린이라는 디자이너이면서 건축가가 있었거든요. 이런 기하학적인 시도를 한 거죠, 3D로. 이제 나중에 이분이 바우하우스에 이제 큰 영향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형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큐비즘부터가 저는 시각 디자인 범주 안에 이미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브라크, 피카소 그때부터 이미 그래픽 디자인으로 진화되는 과정에 말레비치가 있는 거죠. 모던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으로 가는 과도기에 이런 아티스트가 있는 거고,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미니멀리즘이죠. 말 그대로 슈프레마티즘, 시대를 초월합니다. 요런 작품은 유행을 안 타잖아요. 지금 봐도 진짜 심플하고, 요런 미니멀리즘 추상에 영향받은 게 그 마크로스코고, 마크로스코류의 그 요런 추상 미니멀리즘에 영향받은 게 현대 디자이너들,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마크로스코 좋아했잖아요. 아이폰, 그렇게 따지면 말레비치의 이 슈프레마티즘 추상 미술이 없었으면 미니멀리즘 예술도 없을 거고 아이폰 없습니다. 그게 다 연관이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큐비즘에 영감을 얻은 그 리꼬르비제의 현대 건축 이론에서 시작한 아파트까지 해서 큐비즘류의 모던한 예술 없었으면 지금의 아파트 없는데. 자, 요 그림에 누가 보이죠? 호암미로. 그쵸, 호암미로도 이런 류의 그림, 예, 영향 받았을 거예요. 그쵸, 칸딘스키 바로 떠올리죠. 근데 이때 칸딘스키는 이런 시도를 안 했습니다. 네, 언제 이런 류의 그림이 나오냐면 7년 뒤에나 나와요. 그 얘기는 즉 말레비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도 칸딘스키도 추상을 시도하는데 색깔 위주의 물감 뿌린 듯한 자유로운 느낌의 청기사파 시절에, 그러니까 이런 기하학적인 조형으로 시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되게 자유로운 스타일로 쿨하게 시도했거든요. 그러다가 20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런 기하학적인 추상으로 바뀌어요. 근데 대신에 컨셉은 좀 다르게 하죠. 음악을 통해서 추상을 한다. 하지만 그 결과적인 작품들 보면요, 말레비치가 보입니다. 칸딘스키에도. 동시대의 예술가들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칸딘스키 작품이에요. 이거는 말레비치 작품이고, 그 기악 도형으로 계속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요, 바우하우스 이론에 영향을 주죠. 칸딘스키가 바우하우스 교수님이었잖아요. 이런 걸 바탕으로 점선면 그 조형의 기초 원리를 이론적으로 만들죠. 그게 현대의 디자인 이론은 시발점이 돼요. 그래서 말레비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칸딘스키 이전에 이걸 먼저 시도했으니까. 그냥 보면 칸딘스키라고 생각할걸요? 이 작품들 보면 제목 자체가 구성이잖아요. 미술 전공한 사람들이 대학 진학할 때 입시 미술로 응용 많이 해요, 이런 류의 스타일을.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디자인 학부에서 기초조형 수업 때 이런 류의 조형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기악 도형으로 화면을 짜임새게 배치하는 연습. 그래서 칸딘스키 그림 보면 입시 미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입시 미술이 이런 거를 따라한 거고, 그렇게 따지면 입시 미술의 원조 말레비치, 모든 게 말레비치다, 그런 거죠. 처음에 기회로 볼 수도 있는데, 원래 이분이 혁명 지지자였어요. 러시아 혁명, 그 볼셰비키 혁명 때만 해도 혁명 성공한 이후에 그 말레비치가 그 구소련에서 지지를 받아서 작품 활동을 잘했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처음에는 기회처럼 보였지만 이후에는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혁명 때 처음에 기회로 알고 샤갈도 그 미술학교의 교장님으로 잠깐 근무도 하고 그랬거든요. 샤갈이 망명 가고 다음에 학장 맡은 게 그 말레비치래요. 근데 말레비치도 탄압을 받은 거죠. 이게 화이트 온 화이트. 화이트 안에 화이트 네모가 있는 겁니다. 블랙 자체도 없애려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때인 것 같아요. 1918년도에 체포돼가지고 투옥됐어요. 더 위험해질까봐 지인들이 그의 예술 일지 있잖아요. 예술하면서 영감받은 그런 글들, 그 에세이 원고를 불태웠대요. 이게 발견되면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 불순분자하면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말레비치 살리려고 그 원고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남아있으면 얼마나 귀한 자료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 말레비치가 이런 추상을 연구하게 됐는지 그런 좋은 자료가 될 텐데, 되게 아쉬운 거죠. 요때 몬드리안도 추상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나무에서 약간 추상으로 가는 과도기였어요.
완전한 기악 도형은 아직 아니었을 때입니다. 추상은 비슷하게 시도했어요. 예, 몬드리안도. 하지만 기하학적인 완전한 심플한 조형은 아직 시도하기 전. 칸딘스키는 한참 뒤고 몬드리안이 그나마 약간 기하학 도형으로의 그런 추상을 연구를 했는데 그런 심플함은 아직 있기 전이다 라는 거죠. 네, 그 이후에 포스트 절대주의라고 평가도 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조형을 한데 모아서 이건 아이디어 스케치 같아요. 그죠? 맞아요. 구소련이 문화 패권기에 날렸어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와, 이 기회가 있었는데 러시아 미술하면 추상이지 생면 추상은 이 러시아지 러시아가 최고야. 그 기회를 날렸던 거죠. 예, 불순분자라고 스탈린이 엄청 탄압을 했어요. 그때 쫓겨나간 예술가들 많습니다. 물론 추상 미술은 아니지만 샤갈 이미 망명 갔고 다른 예술가들 독일 프랑스로 망명 많이 갔거든요. 근데 말레비치는 예, 남아 있었죠. 그 자신의 지역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빌보드라는 작품 타이포그래피까지 이분이 먼저 시도를 하셨네. 그죠? 모던 디자인의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분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십자가 모양 블랙 크로스예요. 이 제목도 블랙 십자가의 제목 자체가 각진 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젠 원도 해야죠. 원도 이렇게 하나 하시고 이거를 보고 마크로스코 그림 보고 찐 감상자는 우는 사람이라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까만 원을 보고도 눈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이미 시도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모든 걸 초월한 궁극의 조형, 궁극의 색감, 모든 자연을 초월한 모든 걸 없앤 시작부터 게임 끝났어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단순한 추상을 만들어요. 반인 뉴먼이고 마크로스코고 이분한테 안 돼요. 이미 이것부터 시도하셨는데 여기서 뭘 더해요. 그쵸, 이때 반타블랙 있었으면 진짜 궁극의 블랙, 근데 절대주의 이 블랙이 가능하게 되겠죠. 반타블랙으로 칠했으면. 반타블랙은 말레비치에 어울린 색이에요. 말레비치한테 줘야 돼요. 자, 요때가 카르펜터는 목수를 그린 건데 스타일이 왜 갑자기 바뀌네요. 자, 이때에 유럽에서 첫 전시를 하거든요. 러시아 떠나서. 러시아에서 남아 있으니까 활동을 하려면 그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강제로 다른 스타일로 시도합니다. 이때부터 현실을 외면한 대불순한 부르주아적인 그림으로 취급했어요. 이런 아방가르드 혁명적인 예술가들을.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해서 모든 아방가르드 예술을 반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칼막스 지지자였어요. 공산주의자들, 뭐 사회주의자도 많고 특히 피카소 공산주의자인데 대놓고 희한하게 전체주의 독재 정부가 그런 류의 스타일을 시도하죠. 스탈린이 이런 류의 그림을 되게 싫어했고 그래서 탄압해서 이 그림 막 불사 질리려고 해가지고 컬렉터들이 다행히 이제 보이는데 많은 그림들이 역사적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스탈린 때문에. 그리고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완전 불사 질러버렸죠. 에른스트 키르이너는 자살했잖아요. 그 히틀러 탄압에 못 이겨가지고 작품도 몇천 점 불태버렸잖아요. 히틀러가 살아온 인생인데 인생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잖아요. 독재자가. 그쵸.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망명 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독일의 예술가들은 뉴욕으로 다 도망가고 바우하우스 모든 디자인 학교의 완전한 메카가 될 수 있는데 그거 없애버렸죠. 이 히틀러가. 모든 예술의 문화 중심지로서 역할을 이제 뉴욕이 하고 있죠. 독일이 할 수 있었는데 디자인하면 이제 무조건 독일 유학 가야 되는 시대여야 돼요. 원래 바우하우스 없애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 전체주의 독재자가 정권 잡으면요 예술가들에게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요 그러니까 지원은 못 하더라도 방목만 시켜놓으면 어떻게든 하거든요. 근데 탄압하면 이제 예술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역사입니다. 터치는 세잔이고 다시 야수주의로 돌아갔네요. 그리고 이제 목수잖아요. 이전부터 말레비치 특히 러시아 화가들이 그런데 농민, 노동자에 대한 그 애착이 많습니다. 이 그림 자체는 매우 아방가르드 하긴 하지만 이분이 원해서 그린 건 아니에요. 정권의 탄압 때문에 반강제로 이렇게 약간 이제 바뀝니다. 이 중간에 이게 있었으면 발전의 과정이라고 볼 텐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의도해서 이렇게 그린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로 이제 매력적이긴 해요. 희한하게 독재자들은 왜 이런 걸 싫어할까요? 뭐가 불순한가? 사람들의 사상을 미국 자본주의로 바꿀 위험성이 있나?
위험하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정말 웃긴 건 또 뭐냐면 유럽에서 거는 이 아방가르드한 예술들을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는 한때 좌파 공산주의 미술 내서 탄압을 했거든요. 끝까지 갔으면 미국도 예술 망할 뻔했죠. 신이 내린 기회에 걷어찰 뻔했습니다. 똑똑한 학자들이 컨셉 잡아서 자유란 이름으로 이런 걸 다 끌어안을 수 있어. 그래서 컨셉을 잘 잡았거든요. 소련에서는 이런 게 불순하다고 봤고 미국에서 한때 이 공산주의 그림이라고 이게 불순하다 그림 받고 다 싫어해. 이게 웃긴 거죠. 그리고 요런 류의 스타일을 말년에 많이 시도합니다. 기악 도형에 이런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약간 뭐 인형 같은 말년 작품이에요. 이게 자화상인데 그런 그림으로 돌아옵니다. 희한하죠. 이분의 인생. 문화 패권 싸움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거든요. 국가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면 뭘 팔아도 다 비싸게 팔려요. 국가적인 브랜드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독일 제품하면 왠지 품질 좋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스위스 하면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 것 같아. 시계. 그래서 이 명품이 생겨나는 거고. 일본의 전자제품이 과거엔 그랬죠. 지금은 아무도 안 쓰지만. 그런 게 국가 브랜드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올라간 이유가 문화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예술인들 덕분이에요. 그 예술인 덕분에 다른 사업이 같이 흥하거든요. 이런 걸 모르죠. 근데 그걸 통해서 가져가게 될 경제적 이득을 생각을 못해요. 특히 독재 정부는 희한하게. 그래서 예술은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발전이 있는 거고 탄압하면 끝나는 거죠. 투옥된 남자의 감각. 이거 감옥 갇혔을 때의 기억일까요? 예술적인 그 자율성을 빼앗겼을 때의 그 허탈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추상미술 이런 거는 그래 중간중간 계속 시도하긴 한데 이것도 이 시리즈별로 몇 개 비슷한 게 있습니다. 머리에 빗을 든 소녀. 요때 알록달록한 요런 포인트 컬러는 매력 있네요. 색감. 요런 류의 시리즈 말년에 많이 시도합니다. 탄압받은 예술가의 뒷모습일까요? 자기 자신을 그렸을까? 약간 죄수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니까. 와 인상주의로 역행. 키이우. 아 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것도 좋네요 근데. 살얼이였다 마인드로. 자연과 벗삼아 나는 그냥 인상주의로 그리련다 이런 건가요? 이 색감 신인상주의 그때의 그 색감이 되게 풍부해지잖아요. 색감에 대한 감각도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그림 보면 우리가 말레비치 하면 평생 이런 그림만 그렸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양한 그림들 보니까 근본 있는 화가다 이런 것도 증명이 되고 스타가 가질 모든 조건을 다 가졌어요. 역경이 있잖아요 말년에. 그럼에도 극복했다. 그러려면 다른 나라로 왔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이분 돌아가시고 무덤도 블랙 스퀘어 이 스타일로 붙여놨습니다. 이분 죽음 자체가 예술이에요. 이제 이게 말년 작품입니다. 마지막 35년도인가에 돌아가시니까 마지막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치한 작품으로는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림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년에는 완전 기하학적인 도형 필요 없고 쿨하게 그리시네요. 그죠? 러시아 쪽 화가들이 농민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분의 영향을 받았던 동시대의 예술가죠. 이분은 바우하우스에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엘 리시츠키.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 말레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역사적인 그래픽 디자인의 중요한 예시 작품이에요. 지금 봐도 되게 세련됐잖아요. 핑크 미로 같아요. 이분의 그림 변천사를 보고 느낀 거 러시아의 실수. 러시아는 문화 패권 경쟁에서 최고가 될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죠. 특히 모더니즘 관련해서. 일단 칸딘스키 러시아 화가잖아요. 물론 독일에서 많이 활동했지만.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런 류의 작품들을 그냥 방목해주고 그건 조금이라도 지원해줬으면 모스크바일 수도 있고 다른 도시일 수도 있고 키이우일 수도 있고 문화의 메카 도시가 지금 됐을 거예요. 근데 칸딘스키는 거의 서구 유럽 서방 화가가 돼버렸죠. 러시아 화가지만 독일에서 주로 활동하고 그리고 마르크 샤갈이 벨라루스 출신이잖아요. 이분도 지역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했던 고향에 대한 애착 강했던 화가잖아요. 근데 이런 분조차도 고향 떠나서 정권의 탄압 피해서 프랑스로 갔잖아요. 마르크 샤갈 걷어차고 칸딘스키 보내고 앙투앙 페부스너 또 이거 말레비치랑 같이 활동했던 영향받은 도형 예술가인데 이분도 정권 탄압 때문에 러시아 떠났고 그래서 이 말레비치는 가만히 남아있었죠. 말레비치도 뉴욕 갔으면 더 유명한 스타 화가가 됐을 거예요. 뉴욕에서 한 10년만 활동했어도. 그래서 스탈린 쫓아내고 히틀러가 쫓아내고 그 인재들을 덥석
뭉게 뉴욕이란 거죠. 미국도 완전히 바보짓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니멀리즘 추상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하나가 에드 라인하르트라는 생면 추상 미니멀리즘 뭐 이런 류의 화가. 물론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했잖아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분이 먼저 다 했잖아요. 이거의 응용 버전이다 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 바넷 뉴먼 캔버스에 이렇게 파란 네모에 줄 하나 끄셨어. 그 다음에 이분은 붓자국은 남게 그렸어요. 마크 로스코 그라데이션으로 슉 밀고 미술은 힐링이다. 그림 보고 눈물 흘리면 그때서야 내 그림과 교감한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술가들한테 정책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유 억압하고 예술가들 탄압하는 순간 예술 망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 브랜드까지 역행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대국인데 문화적으로 무시받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땅덩어리 좁은데 이제 어느 나라 가도 자존심 구기지 않잖아요, 우리.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가도 패션 촌스럽다고 느껴진 적 없잖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 가면 패션 진짜 왜 이렇게 입고 있지 아직도? 아직도 뭘 모르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런 거죠. 이렇게 가다가 한 번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 정책 잘못했다가는. 이게 보이네, 요즘에. 예, 이런 나라들처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걱정됩니다, 결론은. 우리 예술가들 탄압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럽의 나라들 이제는 경제적으로 삶의 수준도 못한 나라가 많아요. 이제는 유럽에도. 그러면도 왜 무시 못하냐면 한때 유럽은 예술의 중심지였던 지역이 다 있잖아요. 르네상스 때 이탈리아, 그 뒤로 신고전주의에서 근대 미술까지 프랑스, 그 외에 뭐 독일도 미술이 강했고 디자인도 강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럽인들 무시 안 받는 거예요. 이 문화패권 한 번에라도 갔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계속 잘 발전시키면 부대도 아니고 우리 시대에 몇 년 뒤에 여러 나라 유학생들 해외에서 우리나라 오고 싶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이제 뭐 어느 나라 가도 대접 잘 받고 우리나라 패션 따라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중문화부터 이게 퍼지고 있고 이미 대세가 됐고 이 영향이 이제 순수 미술로 오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단색화 추상 그 화가들이 뜨는 이유가 문화 파워 강해지니까 이젠 순수 미술 작가들까지 주목받게 되는 겁니다. 문화적인 기회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할게요. 네,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